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순간, 한국경제TV.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 진행을 맡은 배세라입니다. 한국경제TV와 스타리치 어드바이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기업가정신 콘서트는 기업을 이끌고 계신 대표님들과 함께 기업가정신의 의미와 정신을 나누는 대표적인 소통의 자리인데요. 기업의 DNA와 핵심 가치를 유지하는 질적 성장의 힘인 기업가정신. 오늘은 시즌3 그 6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유익한 강연과 함께 심도 있는 토크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가정신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타협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라. 성공하려면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가장 훌륭한 일은 모험과 도전 정신으로 이루어진다. 세계적인 기업가들은 자신만의 뚜렷한 소신과 목표로 세계 경제를 이끌었다. 그 바탕이 됐던 게 바로 기업가 정신. 기회를 통해 공동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힘이 기업가 정신이라면 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참된 기업가라 부른다. 뜨거운 열정, 끝없는 도전, 변화와 창조, 혁신이야말로 그들을 말하는 또 다른 키워드가 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기업가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될 우리의 기업가들 역시 숱한 좌절과 위기 속에서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 왔다. 그들의 기업가 정신이 인문학을 통해 새롭게 해석이 되면서 미래의 가치를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길로 안내한다. 기업가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나눔의 현장. 인문학과 함께하는 김영세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요한 분을 한 분 모셔야겠죠? 항상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또 유쾌한 대화의 장을 펼쳐주시는 이노디자인 김영세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세입니다. 오늘 시리즌 3 6번째 시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분의 훌륭한 기업가들께서 직접 강연해 주실 거고요. 또 우리가 인문학 강연도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기업가 여러분들의 평소의 생활은 어떠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창업을 한 본인이고요. 기업가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하고 애정을 갖고 모든 경제의 실마리를 찾는 분들이 기업가고 또 성공 모델을 그리는 분들이 기업가고 요즘은 특히나 또 경제가 변화를 하면서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스타트업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기업가들의 역할이 아직까지의 홀로 서기의 창업자로서의 기업가들보다는 좀 더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기업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회이고 중요한 하나의 사업이지만 이제는 기업인들도 또 다른 기업과 손잡고 또는 어린 기업들, 젊은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도 하고 그런 기업들을 또 후원도 해주시고
투자도 하고 외국 기업과 또 교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는 홀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하는 그러한 그 또 다른 흥미로운 그 기업가들의 액티비티 생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성공할 수가 있다.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두 분의 기업인들을 모시고 이제 그분들의 강연을 들어볼 텐데요. 우선 한희준 대표님을 모실 텐데 무대로 그 전에 우리 한희준 대표님의 소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한 기업. 1977년 창립 후 42주년을 맞이한 한신단열은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는 국내 대표 단열재 1세대 전문 기업으로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 제조에 외길을 걸어온 중견 기업이다. 우리나라의 그 단열재라는 제품에 대한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온재나 단열재가 거의 생산이 안 되던 때의 시절에 제가 보온재를 생산하게 돼서 거의 이 분야의 1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희준 대표는 기존 발포 제품의 단점을 보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단열재를 만들어 보자는 포부로 자체 브랜드 에이론을 론칭했다. 에이론은 흡음과 단열, 방수 완충 기능이 뛰어나 파이프 배관, 덕트 보온재 및 완충 단열재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보온재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 옛날에는 폴리스테인하고 스티로폴로 보온재를 만들었었죠. 근데 그건 깨지고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폴리에틸렌 발포를 해서 부서지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포도 굉장히 정확해서 단열과 보온 효과의 최고의 제품 A라면 으뜸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1등 제품 A로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완벽하게 단열재 선구자 역할을 하며 에이론 론칭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한희준 대표. 밑바닥에서 다시 출발하여 더 큰 미래를 꿈꾸고 있는 그의 기업가 정신은 무엇일까? 고객의 눈높이, 고객의 만족한 제품, 고객의 가치를 창출할 줄 아는 기업인들. 그것이 저는 기업가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평생 기계를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 직원들의 삶부터 지역 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고 100년, 500년 전통의 기업을 일궈 가며 진정한 기업의 가치를 세워가는 게 목표라는 한희준 대표. 창업 후 작은 아이디어부터 직원 복지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작성했던 일기장만 봐도 그의 포부를 짐작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기업가 정신을 직접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1977년 12월 21일 날 한신단열을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42년째 한신단열을 경영하고 있는 한신단열 대표 한희준입니다. 77년 저는 군대를 막 제대하고 백수했습니다. 백수.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이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여인이 저보고 자기 집에 가서 인사를 좀 해달라 그래요. 그냥 얼떨결에 따라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지금 처갓집이죠. 처갓집 어르신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하냐고. 얼떨결에 그냥 사업합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저는 약속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좌우명을 삼고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했어요. 집에 와서 큰일 났어요. 결혼이고 뭐고 이제 사랑하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그 동네
지인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 가서 이 전화번호를 내가 우리 처갓집에 주어서 전화가 오면 사장이 나라고 좀 해달라고. 그게 또 불안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사장이 안 받고 딴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들통나잖아요. 또 쫓아갔습니다. 사장님네 회사가 바쁘니까 옆에 내가 공장을 좀 빌려서 도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또 흔쾌히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저는 장비나 공장이나 이런 게 필요 없었어요. 전화가 필요해요. 전화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근데 전화를 살 수 없어요. 백색, 청색 전화가 상당히 비쌌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임대한 옆에 공장에 철공소가 있었는데 그 사장님한테 가서 또 전화, 옛날에 뿌리찌라고 그랬죠. 연결하는 전화.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또 흔쾌히 그렇게 하라 그래요. 전화번호 생겼습니다. 이제 명함을 인쇄했습니다. 1977년 12월 21일 날 한신단열 대표 한희준 명함에서 처갓집에 드리고 한신단이 탄생했습니다. 오늘 그 의사가 42년이 됐고요. 저를 42년 동안 사장으로 만들어준 저희 집사람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창업했습니다. 1977년도에 대한민국에 석유 한 방울 안 나지 않습니까? 에너지 전략 운동이 한창일 때입니다. 벽돌로 집만 지었지 아무리 부를 때도 다 보온이 안 돼서 다 열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77년도에 창업을 했으면 보온 단열재 1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2년 동안 하면서 저희는 화재에 민감합니다. 보험도 잘 안 들어주는 제품입니다. 화재를 4번 나서 공장 전소를 4번을 다 시킵니다. 또 자연재해로 홍수, 물난리를 한 2번 만나서 공장이 몸 전체까지 찹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본 것 같아요. 좀 멍청한 것 같아요. 불난 것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새로 짓습니다. 물에 잠긴 것도 기계 분해해서 닦고 조이고 쓸고 다시 시작합니다. 앞만 보고 오늘까지 42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이가 먹고 결혼을 합니다. 제가 주례를 보지 않습니까? 결혼한 2년, 3년, 1년 지나다 보니까 2세가 탄생합니다. 아차 했습니다. 매출 20억, 30억 가지고 저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할 2세를 어떻게 가르치신가? 지금 봉급으로. 저는 봉급을 좀 더 주기 위해서 2공장, 3공장, 4공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2011년 매출 100억을 넘기게 돼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봉급을 좀 더 주면서 좀 보람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단법인 중소기업 융합 경기연합회 회장을 역임합니다. 저는 그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탐방 및 융합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경제 관련 있는 기관 단체장들하고 수십 군데 기업을 방문하게 됩니다. 기업은 자산 아닙니까? 국가의. 대한민국의 국민 50%는 미래의 한국의 경제는 중소기업이 이끈다고 다들 말들 합니다. 현장에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씀했었던 분들이 자기 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해 있는데 우리 아들 장가 못 간다고 데리고 갑니다. 취업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선진국은 200년이 걸쳐서 만들어낸 선진국 산업 사회를 세계 최고 빈국인 대한민국이 60년 만에 세계 11위 무역 강국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해버려요. 한국, 대한민국 그렇지 뭐. 행정도 그렇고 정치 수준 뭐 그래.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는 거 이해가 됩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계 11위 무역 강대국의 국가 국민으로서 위세당당하게 해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부정해버려요. 이런 문화 속에서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겠습니까? 반기업 정서만 살아나잖아요. 이래서 우리 기업하는 여러분들
열정을 다시 불태워서 기업가 정신을 살려보자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너무 빅뱅 디스랩션이라는 말 나오죠. 그냥 파괴되잖아요. 제품은 순식간에 빠르게 없어져 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기술이 세계적으로 평등화되어 버렸어요. 어느 우리나라가 만드는 제품 중국에서 못 만드는 제품이 있습니까? 다 만들어내잖아요.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요즘 시장에 가면은 생활 필수품 이렇게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수없이 깔려 있잖아요. 거꾸로 됐어요. 이제 중국의 자본을 우리가 들여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우리는 기업인들이 중소기업들의 방향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 감히 말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이 우리를 기업을 어렵게 하나요? 조금 어렵습니다. 16.9% 올랐을 때 12조 천억을 기업인이 부담합니다. 29%, 30% 올랐을 때 20조 원 정도 우리가 부담하죠. 유연성을 좀 주려면 지금 매출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또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고등학교 졸업생이 63만 명이래요. 금년에. 2023년 가면 40만 명밖에 안 돼요. 20만 명이 없어져요. 대학 정원은 56만 명. 대학 수십 개가 사라지는 겁니다. 또 노동 인력을 어디서 채용합니까? 인구 절벽 시대. 저출산 청년 실업에 10년 동안 100조 이상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정부에 또 부탁합니다. R&D 센터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센터에 세워주시고 공단에 세워주시고 고등학교 공고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0년대 배운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도 그 기술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고. 이 교사들을 업그레이드할 공공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이 어디겠어요? 아랍의 속담에 바람은 항상 배가 향하는 쪽으로 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우리 기업인들의 마음에 맞는 정책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맞는 바람이 있다면 올라타시고 못 올라타시면 항해는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테크닉은 배우기도 쉽고 가르치기도 쉽대요. 치열한 경쟁은 90%는 기업 리더의 열정에서 나온다 그래요. 열정에서 달라진다 그래요. 기업인 여러분,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물욕의 가치를 과감히 던져버리시고 최고의 창조적인 기념품을 제품을 만드셔서 명문 장수기업으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강사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김원준 대표인데요. 우선 소개 영상부터 보시죠. 경기도 이천에 물 맑고 산세 수려한 전원주택 단지. 탁 트인 경관 속 멋진 집들이 경사를 따라 동화 속 모습처럼 자리 잡았다. 이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낸 이는 우주종합건설의 김원준 대표다. 전원주택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이제 킹스타운이라는 전원주택 브랜드를 만들게 됐어요. 가족 구성원에 따른 방이나 아니면 주위 환경, 아니면 집 구조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지어드리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킹스타운은 단 한 채에 그치지 않고 주택들이 모여 편리한 시설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테마형 타운이다. 22,000여 평의 드넓은 대지 위에 총 150가구 이상이 들어설 이곳은 김 대표가 부지 매입부터 설계와 건축, 분양, 사후 AS까지 원스톱으로 총괄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집, 그런 집을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소비자들의 이 맞춤형 주택을 짓는 이유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방은 적어도 되는데 거실은 엄청 넓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는 거실은 적어도 되는데 방은 엄청 넓어야 된다. 방 개수가 몇 개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필요한 거에 대한 거를 최대한 맞춰서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입주 의뢰자들의 니즈에 따라 취향, 가족 구성원, 연령 등을 고려한 맞춤형 건축이 가능한 킹스타운. 입주자가 구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만의 집을 계획한 이들에게는 꿈만 같은 공간이다. 공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주위에 새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자연 학습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굉장히 좋아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풍부한 시공 경험과 세련된 감각으로 이미 전원주택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지 오늘도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는 김원준 대표. 그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일까? 첫째는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 초심을 잃고서는 저는 성공을 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두 번째는 강한 결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빠른 판단력. 이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밑에 딸린 직원이나 식솔들이 많이 있잖아요. 책임감이 무겁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른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뚝심, 남들보다 2배 더 부지런해야 한다는 성실함이 오늘의 우주종합건설을 있게 한 원동력일 것이다. 더 발전하고자 항상 노력하는 그의 기업가 정신을 만나보자. 안녕하십니까. 우주종합건설 대표 김원준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힘든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 미래를 보는 눈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아무나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회를 잡아서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자만이 그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준비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어떤 분들은 뭐 집안에 백이 좋은 분들도 계실 테고 학벌이 좋은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저는 그게 준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준비라는 거는 처음에 제가 또는 여기 계신 CEO 분들께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셨을 때 어떻게 내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가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그 초심을 가지고 시작할 때 쓸고 닦고 조이고 손님에게 어떤 서비스를 더 좋게 제공할까를 많이 고민하고 어떤 상품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킬까 고민하고 했던 그때의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노력했을 때 비로소 저희가 원하는 그런 성공이라는 것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초심을 잃지 않게끔 도와주신 한마디를 던져주신 분이 계세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전 현대그룹의 명예회장님이셨던 정주영 회장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던져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19살 때인가요? 그때 힐튼 호텔에서 정주영 회장님께서 임원들과 모닝 미팅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대뽀죠.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뭐 약속을 한다고 약속을 잡아줄 분도 아니고. 그래서 인천 주안에서 힐튼 호텔까지 새벽 첫 차를 타고 매일같이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10여일을 찾아가다 보니까 정주영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인사를 드리고 인생의 초년생이
무언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조언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회장님께서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마디 합니다. 지금처럼만 해. 참 황당하죠? 지금처럼만. 나는 무슨 거창한 말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 한마디인데 해석은 제가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한마디만 던졌을 뿐입니다. 지금처럼만 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냥 놀고 먹으라는 건지 맨날 버스만 타고 왔다 갔다 하라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 말씀 한마디를 부여잡고 제가 건 한 달을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정주영 회장님을 만나러 가는 그 무대포 정신,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초심을 잃지 말고 쭉 살아가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것저것 잘 나갈 때는 뭐를 해도 잘 돼요. 하지만 힘들어질 때는 이걸 손대도 안 되고 저걸 손대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걸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위험이 닥칠 때를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개발을 하고 전원주택도 짓고 건설업도 하고 하는 게 제 본업입니다. 그게 본업이지만 부수적으로 우주농산이라는 버섯을 재배해서 판매 유통하고 있는 농장도 경영을 하고 있고요.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소하시겠지만 아이스크림 자판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도 하고 있고 요즘에는 또 새로운 아이템을 잡은 게 있어서 또 그것도 구상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혹자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 사장님 이제 먹고 살만한데 왜 이렇게 사업을 벌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전에 강의하셨던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딸린 식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는 제가 돈을 잘 벌어서 제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밑에 아니면 저를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더불어 사업을 하는 모든 분들이 저를 이 자리까지 끌어준 거예요. 만약에 제가 100원의 부가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제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50원의 부가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그 50원의 부가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면 500원이고 100명이면 5,000원이 되겠죠. 저는 100원밖에 못 버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제 부가가치는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사업체를 여러 개 겨냥하면서 그 사람들이 더불어서 제 위치만큼 또는 저의 버금갈 위치만큼 갈 수 있을 정도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을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결정의 순간들이 특히나 여기 계신 CEO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결정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거기서 부가가치를 많이 올렸을 때 일례로 작년에 제가 한 6개월 만에 억 단위 이상 굉장히 부가가치를 많이 올렸어요. 올리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 사장, 그런 투자권 있으면 나한테도 좀 소개 좀 해줘. 혼자만 돈 벌지 말고. 그런 투자권이 있을 때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이번에 이런 투자권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분들이 할까요? 제 경험상 100명 중에 99명은 안 합니다. 못해요. 왜? 무섭거든. 잘못하면 돈을 날라갈 수도 있잖아요.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못합니다. 결정을 못해요. 돈은 탐이나 하지만 결정은 못합니다. 근데 CEO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들어가야죠. 결정하기 전에 빨리 분석을 하고 그리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주식도 살 때와 팔 때가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도 타이밍 싸움이에요. 투자도 타이밍이 있는 거고 일에도 타이밍이 있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을 놓쳤을 때는 아무리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설령 투자를 한다고 해도 부가가치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오지가 않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낚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주일이면은 한 3번은 낚시를 가는 것 같아요. 낚시를 하면서 많은 생각과 많은 아이디어를 구상을 합니다. 일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 사업 아니면 내 직원들 부가가치를 올려주고 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페이를 줄 수 있는가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요거 했는데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올려줄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으면 그거를 보완 수정을 해서 다음 투자건에 그거를 가미를 시켜요. 그리고 잘못된 거는 그 자리에서 다 삭제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지만 그 검토하고 결정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타이밍을 잃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가지셨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 타이밍과 맞춰서 충분히 사전에 준비가 돼 있다면 여기 계신 모든 CEO분들 지금도 뭐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CEO분들로 거듭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의 CEO들의 강연을 들었고 또 이어서 인문학 강사님을 모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인문학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에 인공지능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학문 인문학. 인간이 기계에게 더 많은 영역을 내어줄수록 인문학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게 하는 보석 같은 존재다. 인간을 위한 학문, 삶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어줄 인문학 속으로 들어가 본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인문학으로 기업가 정신을 함께 풀을 박재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동양 철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이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 때문에 인문학이 이렇게 한참 뜨기 시작했나요? 그 아이패드4 발표회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며요. 이 테크놀로지, 이제 기술만 갖고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인문학이라는 것이 이 테크놀로지와 결합이 됐을 때 비로소 그 제품이 고객의 가슴 깊은 곳을 흔들며 감동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들이 그때부터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인문학 공부를 많은 CEO들이 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방향이 인문학 지식 습득의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문사철, 문학책, 역사책, 철학책 엄청나게 막 읽고 나서는 나 인문학 강의, 인문학 공부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인문학을 전공한 저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인문학 책을 많이 읽었다 그래서 과연 인문학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가 갖게 됩니다. 원래 인문은 이렇게 씁니다. 사람 인자에 그럴 문자가 아니라 문양이란 뜻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패턴 공부가 원래 인문학이죠. 그러니까 뭐 책을 몇백 권 읽고 엄청난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어쩌면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이 참 아름다우신 분, 이런 분이 진짜 인문학을 공부하신 분이죠. 지금 강의하셨던 두 분들,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늘 항상 하시는 두 분의 말씀은 내 딸린 식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업가의 인문입니까? 나 혼자만의 목숨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켜줘야 될,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될 나를 따라오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기업을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책을 100권 읽은 사람보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자기의 삶의 문양을 그리는 분들이야말로 진짜 기업가의 문양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이 고전이라는 베이스 속에서 기업가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문양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역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업을 하다 보면 아까 왜 우리 한희준 대표님은 4번의 불과 2번의 홍수를 만났다 그랬죠. 역경이란 건 끊임없이 다가오는 기업가들이 마주해야 될 숙명 아닌가요? 끊임없는 산이 기다리고 또 엄청난 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파탄도 일어나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힘든 역경도 맞이하죠. 그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또 그 역경 속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의 꽃을 피워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기업가의 삶의 문양입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해야 될 기업가의 문양은 변화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익숙한 곳으로 항해하고 내가 익숙하다고 느꼈던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가는 그 문양이야말로 전 기업가 정신의 굉장히 중요한 기업가 문양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역경이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위대한 기회의 꽃을 피워내는 그 기업가 정신. 두 번째는 지금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을 항해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고 지속적인 생존을 유지하는 이 두 가지 문양을 한번 고전을 통해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참, 역경이라는 거는 어쩌면 존재의 방식 아닌가요? 저는 오늘 주역에 나오는 역경에 대한 새로운 고민에 대한 답을 오늘 첫 번째 화두로 여러분과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궁즉통. 궁즉통.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이 궁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역경입니다. 참 궁하다, 힘들다 라고 하는 그 역경들이 참 한 조직과 한 인간을 굉장히 괴롭히게 하죠. 그런데 주역은 그런 얘기를 해요. 주나라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체인지, 변화하는 그 모습이 어떤지를 관찰했더니만 역경이 새로운 변화의 일종의 모멘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람이 세게 불면 그 바람이 힘들긴 했지만 지나고 나면 미세먼지가 없어지듯이, 엄청난 소나기가 내리면 자연계의 풀들이 꼿꼿하게 자기 몸을 세우듯이, 어쩌면 역경이란 것은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 속에 화려한 꽃이 피어난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주역에 나오는 역경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왜 이 논어책에 보면은 군자란 말이 계속 나와요. 군자. 아마 논어책 대부분들 읽어보셨죠? 11,500글자.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제자들과 끊임없이 그 시대를 논하면서, 야,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리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군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논어책에 나오는 군자라고 하는 일종의 기업인이죠. CEO죠. 어쩌면 리더죠. 이런 가장 롤모델인 군자의 모습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군자 고궁. 군자는 평상시에 변별력이 없대요. 그게 소인인지 군자인지 훌륭한 사람인지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역경을 당해보면 안답니다. 똑같은 역경인데 어떤 사람은 역경을 당하는 순간 무너진대요. 근데 어떤 군자는요, 역경 속에서 더욱더 단단한 자기의 모습을 찾아낸답니다. 이 단단할 꽃자, 군자는 궁한 역경 속에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이 우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주역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유교라고 하는 인문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아프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좀 더 높은 생산성을 갖출 수 있고 또 새로운 원료 보급선을 만들어내고,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만 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궁즉통, 그 역경을 통해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내고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기업가 정신의 첫 번째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이 나면 공장을 다시 젓고 물이 차면은 다시 기계를 닦아서 쪼여서 새로운 기계로 또 가동을 시켰고, 이런 역경들이 비록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그걸 통해서 더 큰 버전업,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경이란 것이 때로는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얘기하고자 하는 기업계 정신의 첫 번째 화두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라고 하는 화두입니다. 사실 누가 변화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우주 전원주택, 그냥 전원주택 잘 지시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왜 아이스크림 가게나 하십니까? 왜 농산물에 손을 대셨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는데, 글쎄요,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간 내가 지금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안주하지 않고, 일명 stay hungry,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새로운 곳을 통해서 또 다른 나를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변화의 한 시도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변화라고 하는 건 말이 쉽죠. 인생을 살다 보면 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숙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변화하지, 변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 변화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업가 문양으로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변화야말로 위대한 승리의 지속적 획득 방법이다. 읽어보시죠. 변즉통. 뭔 뜻이죠? 변해야 통한다. 아까는 뭐라 그랬죠? 궁해야 통한다. 힘들어야 더 위대해지고, 두 번째는 변해야 새로운 길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김원준 대표님이 전략이란 개념의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타이밍을 잃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언제 나갈 거냐,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요즘 골든타임이라고 들어보셨죠?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등가가 아니라는 그 전제하에 시작이 됩니다. 어떤 한 시간은요, 일일이 여삼추라, 어느 날 하루는 세 번의 가을과 바꾸지 않는 엄청난 파워풀한 타이밍이 있대요. 왜 응급실 왜 들어갈 때 왜 그 생존 타이밍 있잖아요. 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손자병법에 나오는 핵심 단어입니다. 언제 들어갈 거냐, 언제 빠질 거냐. 이 첫 번째가 손자가 얘기하는 변화의 첫 번째 틀이에요. 타이밍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똑같은 걸 바라보더라도 정확히 시간을 읽어내요. 두 번째는 스페이스, 어디 갖다 팔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공간으로 나아갈 거냐. 일단 시간의 축이 결정이 났으면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축이, 골든 스페이스도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하셨던 두 기업가, 1977년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단열재라고 하는 공간을 찾아내셨고, 또 남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전원주택을 단지화시켜서 그 타이밍에 남들보다 먼저 진입에 성공하신 거죠. 어쩌면 두 분이 뭐 운이 좋아서 그랬다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손자병법으로 보면 전략이 있으신 거죠. 그 시간에 그 분야에 들어간 겁니다. 굉장히 탁월한 전략적 판단이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손자는 얘기합니다. 걷다 스피드가 붙어야 된대요. 속도요. 그래서 손자는 이 골든 타임, 골든 스페이스, 골든 스피드, 즉 이 세 가지만 잘 접점만 찾아내면 뛰어난 새로운 승리의 전략의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29살 청년 장군 손자병법을 쓴 이 CEO가 그래요. 전략은 지금 내가 물자가 부족하고 후원이 부족하고 병력이 부족할 때 이 열세를 극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지만, 가장 중요한 병법의 원리 중에 하나가 한 번 쓴 전략은 두 번 쓰지 말랍니다. 어제 갔던 데 똑같이 들어가지 말고요, 어제 갔던 속도로 가려고 하지 말래요. 늘 새로운 속도로 새로운 공간을 향해서 새로운 타이밍을 찾아내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업가 정신의 문양이 아까 뭐라 그랬죠? 변화라는 겁니다. 어제와 다른 속도로 변화하고, 어제와 다른 지식으로 무장하고, 어제와 다른 타이밍을 찾아내래요. 그래서 왜 엘빈 토플라는 사람이 이걸 그대로 인용해서 책을 하나 썼더만요. 웰스 레볼루션, 부의 미래란 책이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앞으로 이 웰스 레볼루션, 부의 혁명이 다가온답니다. 거기에 살아남는 기업이 된다면 변해야 된대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던데요. 스트레칭 스페이스, 제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공간을 좀 버리고 스트레칭, 새로운 공간을 향해서 나아가라. 두 번째가 리어레인징 타임, 어제 갔던 그 속도 말고 새로운 속도로 빨리 가속시켜라. 마지막이 그거더만요. 리트러스트 날리지, 어제 썼던 그 방법, 어제 만들었던 그 단열재, 그 만드는 방법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게임하라. 힘들어요. 어제와 다른 공간을 어떻게 다른 속도로, 어떻게 다른 지식으로 무장하고 나갑니까? 어제가 편했는데요, 그만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근데 손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전략, 끊임없는 변화의 전략을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얘기가 절박해야 변한답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얘기하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파부침주란 말 들어보셨나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깨트릴 파자에 솥부자, 내가 밥해 먹을 솥을 내 손으로 깨래요. 침몰시킬 침자에 배주자, 내 것 타고 돌아올 배를 내 손으로 침몰시키랍니다. 자, 이 정도면 절박해졌나요? 더 이상 밥해 먹을 솥도 없고 더 이상 타고 올 배도 없다. 이 파부침주라고 하는 이 절박감으로 나가면 결국 끊임없이 새로운 답을 찾아낼 수밖에 없대요. 그 엄청난 모험을 벌였을 때 결국 변통, 새로운 미래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손자 얘기입니다. 단 장군이 가져야 될 절박감은 명확합니다. 아까 두 분 똑같이 얘기했죠. 왜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대고 또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서 새로운 단열재를 만들 수밖에 없는가? 다 뭐라 그러셨죠? 딸린 식구라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 혼자라면 그렇게 절박할 필요 없죠. 왜? 이 정도면 먹고 살고 이 정도면 나도 평생 사니까. 근데 나를 따라오는 저 팔로워들, 그들을 좀 더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절박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기업가 정신의 변통의 화두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절박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 때문에 절박한 겁니다.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계속 얘기 들었어요. 내가 지켜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손자의 병법 첫 번째 첫 구절이에요. 병자는, 전쟁터라는 것은 국지대사라, 나라에 가장 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서 사생지지, 사람이 죽고 사는 땅이고 존망지도, 국가가 존재하느냐 망하느냐 결정되는 기로에 있는 것이니 불가불찰이 너는 지금 그 장군복을 입고 어느 하나라도 찰찰찰 정확하게 절박하게 따지고 살피지 아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손자병법 6600글자, 이 기업가 정신의 가장 최고의 교과서죠. 한 글자로 얘기하면 찰입니다. 살피라는 거예요. 따지라는 겁니다. 이 찰이야말로 병법에서 얘기하는 그 절박감이에요. 여기서 내가 잘못 살피고 제대로 따지지 않고 가서는 안 될 길로 가고 정말 들어가서는 안 될 시간에 들어가면 나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 하루아침에도 이 생각을 버리는 순간, 이 절박감이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전쟁에서 장군할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기업인의 문양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역경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 속에서 더 큰 나를 찾아내고 그 역경을 통해서 내성이 키워지고 거기서 체력이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역경을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나로 환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기업가 정신의 첫 번째다. 두 번째는요, 변화입니다. 이 변화야말로 끊임없이 새로운 미지의 땅을 개척해 나가는 기업가 정신의 꽃이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문양을 얘기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업가 정신, 비록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속에서 역경을 마주하는 태도,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는 그 열정과 용기를 같이 한번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제가 한두 가지 받고 이 자리를 질문하시죠. 그 역경을 앓고 나면은 되게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역경하고 비우다, 비움의 차이, 역경하고 비움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경을 마주할 때 가장 힘든 게 결국은 집착이죠. 이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공장 어떻게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하루아침에 불이 나서 사라졌을 때 그걸 못 비우는 거거든요. 그 없어진 공장의 지금의 내 현실을 인정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가슴이 아프고 옛날 생각만 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 부서진 건 부서진 거고 불타버린 건 불타버린 거야 라고 깨끗하게 비워버리는 순간 정말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또 그 현장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 좋네요. 역경은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내 집착을 비움으로써 뭔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솔루션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답을 얘기해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연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두 분은 별명이 생겼거든요. 궁죽통, 변죽통. 저도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박 교수 강연 고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변죽통에 전 관심이 더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그러한 그 공자의 그 이론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나 현재 우리들이 새로운 사업을 찾는 그런 자세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테크놀로지와 휴머니티가 만나는 접점에 솔루션이 있다, 이런 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잡스도 공자의 책을 읽었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이제 철학과 2학년을 중퇴했다고 알려져 있죠. 맞아요. 리드 대학과 철학과. 인도에도 가서 살았고. 네, 그래서 또 이 동양의 글씨체를 또 전공을 하고, 네. 또 메디테이션인 참선 쪽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거 보면, 네. 특히 또 그의 어록 속에서 소크라테스와 점심만 할 수 있다면 네. 내 가진 걸 다 줄 수 있다. 물론 불가능하니까 그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 보면 스티브 잡스는 어떤 테크놀로지도 중요하지만 네. 휴머니티, 네.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굉장한 성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참 재밌는 그 발견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기술이 중요하게 될수록, 그죠? 테크놀로지 또는 디지털이 점점 중요해질수록 사실상 경쟁력은 인성에 있더라고요. 오히려 사람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 어떻게 좀 우리 한 회장님께서 새로운 지금 비즈니스 아이디어 같은 거는 혹시 떠오르는 게 하나 있다면?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쌀의 역사가 15,000년 됐는데 네. 저는 이런 꿈을 꿔봤어요. 네. 사과 많은 쌀나무를 만들어서 몇 그루만 심어도 네. 그 큰 노동력 안 들이고도 네. 우리 수백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건데 15,000년이 됐는데 쌀나무를 못 만든.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게 우리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바로 창업도 하십니다. 옆에서 아이스크림 하니까 이제 또 다른 농사를. 혹시 김 대표도 오늘 뭐 영감을 또 받아서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혹시 나올 수 있는지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놓고 연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그냥 사장되는 거고,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하지만 테스트는 벌써 거쳐서 굉장히 많은 호응도 받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공장 설립 단계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변죽통께서는 계속 연구하십니다. 새로운 걸 계속 찾고 있고, 오늘 우리 세 분의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본인들보다는 그 조직원들에 대한 사랑, 그 desperation, 그 뭐라 그랬나요? 궁이라는 거 있죠? 역경을 의식하되 혼자만의 역경을 의식한 게 아니라 자기의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을 굉장히 의식했다는 것이 굉장히 감명스럽고, 그게 아마 리더십이 아닌가. 그런 게 되면은 기업가 정신이 더 아름답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업인들의 마인드가, 마음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좋은 차 하나 사는 정도는 대박을 낼 수 없고요. 그 자기의 능력과 직원들의 능력을 합쳐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마음속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교수님의 그 사람 중심의 인문학적인 강연은 저 두 분한테도 또는 저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상당히 커다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오늘 그 두 분의 강연, 그 다음에 박 교수의 그 인문학적 이런 사이트, 인사이트 이런 게 저도 잘 모르는,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고 놀랐습니다. 이 옛날에 사자성어나 한자에서 나온 그 깊은 뜻들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돌아가는 상황과도 그대로 동서양의 그 디자인 또는 기업가적인 철학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걸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의 경쟁력도,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도 결국은 그런 정신에 있지 않나. 기술보다도 그 기업인이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만한 그런 그 니즈를, 모티베이션을 갖고 거기에 그 열정, 그 정말 흔해서 너무 말하기가 좀 미안한 너무 중요한 단어, 패션, 열정을 쏟아 넣어가지고 없었던 일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일을 더 크게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변화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가, 이 끈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역시 그러한 그 사람의 마음이다. 근데 제가 여기에 잠깐 보여드리는 이런 자료를 보시면요, 결국은 답은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그게 이제 헤드라인입니다. 결국은 답은 기술도 아니고 연장도 아니다. 툴셋이나 스킬셋이 아니라 마인드셋이다. 마음 먹기를, 자기의 커스터머를 위해서 일한다. 모든 사람이 월급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일하는 마음의 태도, 일하는 그 기본,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기술, 스킬, 시스템, 테크놀로지, 디지털 뭐 이런 엄청나게 경쟁하는 일을 한 키워드들은 기술이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이제는 기술이 아닌 거예요. 경쟁의 핵심은. 그거 참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술 때문에 이기고 지는 시대가 이제는 지나가고 있다. 왜냐? 기술은 표준화가 되고 있다. 똑같이 그 기술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 인간의 정신적인 힘이다.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셋이다. 이런 부분이 아주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우리는 잘 알리고, 우리가 회사를 만드는 이유, 우리는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여러 사람들을 더 잘 수 있게 해주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물건과 기술을, 서비스를 사용하는 세계의 인구가 더 행복해지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다. 이러한 저의 생각을 오늘 한 번 더 강연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좋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프로그램이 마치고요. 다음에 또 방송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